국화옆에서 보겠습니다. 이 국화는 가을 꽃이죠.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고전 문학에서는 모든 꽃들이 다 봄에 필 때 혼자 가을에 피는 이 소신과 지조를 상징하는 게 이 고전에서는 그렇게 많으니 국화가 사군자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의 국화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 전통적인 국화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사계절의 의미,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들어보신 뒤에 이 국화엽 해설을 접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학에서 흔히 형상화되는 사계절의 의미를 공통적인 사계절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은 봄, 여름, 그리고 가을, 당연히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죠. 이 사계절은 문학 속에서 흔히 인생을 비유하는데 아주 많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봄에서 보면 봄은 대표적인 게 바로 꽃이 있고 나비가 나릅니다. 꽃이 있고 이 꽃은 뭐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암술과 수술이 서로 결합하기 전의 그 단계가 꽃일 것입니다. 이래서 문학에서의 봄과 꽃이라는 것은 항상 대부분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제목이 뭐 봄봄, 사랑이 주제가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죠? 소설 봄봄. 그 다음 메밀꽃 필 무렵. 춘향이의 춘자의 봄도 이때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사춘기라는 말 알고 계시죠? 사춘기. 사춘기의 춘은 바로 뭐를 뜻합니까? 이 봄입니다. 이게 사춘기라는 사는 생각한다는 뜻이고 생각한다, 봄을 생각하는 기간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사춘기라는 것은 봄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나이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춘기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의 봄은 사랑과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이제 암술과 수술이 결합을 해서 뭐를 맺게 됩니까? 이런 꽃이 피어서 이 꽃이 점차 열매로 되면서 여름에 다가서게 됩니다. 이 여름이라는 것은 땡빛 밑에, 대학변 밑에서 열매를 키워내는 시련의 기간으로 흔히 문학에서는 많이 형상이 됩니다. 땡빛 속에서 열매를 키워내는 그러한 시간들, 이것이 바로 여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겠죠. 가을에서의 문학은 결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결실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자기가 키워왔던 이 열매는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식일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의 인생은 자식을 키워내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이고 가을은 이제 키워놓은 자식들이 결실을 맺고 이 열매들이 나가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가을이라고 하면 이 열매가 떨어져 나가는 자식들이 분가를 하게 되는 그때가 됩니다. 이럴 때는 결실의 기쁨을 느끼지만 또한 뭐다? 이제 점차 소멸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흔히 갱년기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쳐온 뒤 점차 소멸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생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멸 속에서는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성숙함도 깃들어 있을 겁니다. 봄날에 있어서의 화려함과 반짝임, 청춘의 사랑, 그리고 중년에 있어서의 부지런히 걸어온 삶의 길이 이제 가을 모든 것을 지나온 성숙, 소멸의 앞단계에서 스스로 정신이 내적 성숙을 이룰 수도 있고 또한 삶에 의한 깊은 허무감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이 가을이라는 것들은 다양한 문학적 상징을 갖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 또한 소멸을 준비하는 허무의 계절, 삶을 되돌아보는 성숙의 계절 이런 이미지가 가을 속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겨울이죠. 모든 것이 사라짐의 허무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와야 되는 이러한 존재의 허무감과 그렇죠. 절대적 소멸감 이런 것들이 겨울 문학에서 흔히 형상화되는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면 다시 이 속에 움텄던 시들이 새로운 봄을 시작하고 이렇게 계절이 순환되던 인간의 삶도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밑으로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다시 계곡에서 나오고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된다. 이것이 문학 속에서 형상화되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이 국화가 그 성숙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것, 가을의 성숙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봅니다.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기에서는 청춘의 방황과 열정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원숙해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러한 젊음의 끊임없는 시련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을의 원숙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입니다. 이제 현재는 젊지 않습니다. 왜? 먼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사랑과 정열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누구를 그리워하고 가슴을 조이던 그러한 먼 젊음의 뒤안길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나온 중년의 나이가 됐다. 중년의 나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같이 생긴 곳이요. 이때 이 누님은 40대와 50대의 뭐다? 중년의 원숙함을 상징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년의 원숙함과 같은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꽃이 바로 국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 국화를 보면서 이 국화가 중년의 이러한 원숙함 언제 핍니까? 가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중년의 원숙함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으로 우리 삶이라는 것은 또한 중년 속에서 다가갔을 때 젊음의 사랑과 열정이란 이러한 생동감은 없어지겠지만 또한 원숙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성찰하는 것, 요게 작품의 주제의식을 형성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노란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그렇죠? 가을에 이러한 소멸의 시작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건 소멸의 시작이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뭔가 이 기다림이 됩니다. 이러한 소멸의 시작 속에서 또 다른 기다림과 완성을 위한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되고, 그것이 어디에서 드디어 드러난다. 한 송이 국화꽃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곧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중년의 원숙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